밤에만 도착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밤의 문장입니다. 오늘 밤에도 밤의 문장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면 해결될 것 같고, 조금만 더 고민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어쩌면 우리를 바꾸는 것은 생각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밤 함께 읽어볼 책은 서스테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카레나 킬코인의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의 상처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때 그 사람이 했던 말, 실패했던 기억, 사랑받지 못했다고 느꼈던 순간들. 그 기억들은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우리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해질 수 없다. 나는 늘 실패할 것이다. 이 책은 말합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상처가 만들어낸 이야기일 뿐이라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내는 방법은 더 많은 생각이 아니라 단 하나의 행동이라고. 오늘 밤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1장.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야기들. 우리는 저마다 과거의 이야기를 품고 산다. 각자가 가진 이야기는 한두 개일 수도 수백 개쯤 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들은 머릿속을 쉴 새 없이 떠돈다. 내가 방향을 잃었다는 이야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이런 목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 결과 자신이 남들을 속이고 있다고 느끼며 어딘가 어긋난 채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대개 트라우마에서 비롯된다. 트라우마를 겪고 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우리를 계속해서 작은 세계 안에 가두어 놓는다. 뇌가 나름대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시도다. 뇌가 왜 이러한 방식을 택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트라우마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우리의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는 트라우마를 깔끔한 범주로 나누려 든다.
전쟁이나 강력범죄, 자연재해 같은 사건으로 인한 빅트라우마와 실직이나 질병, 이혼 같은 사건으로 인한 스몰 트라우마로 구분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이렇게 단순하게 나뉘지 않는다. 경계도 모호하고 서로 얽혀 있어 어디서 시작해 어디서 끝나는지 구분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사람마다 고유하다. 같은 경험도 누가 겪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다가온다. 당신이 감정의 파장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마음속 감정들을 얼마나 잘 다스릴 수 있는지, 타고난 성격이 얼마나 섬세하고 민감한지에 따라 같은 상황이라도 전혀 다른 깊이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트라우마 자체보다도 정작 우리를 더 오래 괴롭히는 것은 트라우마가 남긴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는 이야기보다도 특정한 목적을 위해 사건을 재구성한 서사에 가깝다. 트라우마는 당시의 사건을 토대로 수치심과 두려움, 무가치함으로 점철된 서사를 너무나 그럴듯하게 써내린다. 이 서사는 하루하루 우리를 옭아매고 결국 우리 마음을 깊은 외로움 속에 가둬버린다. 나의 트라우마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됐다. 19살 엄마의 절망과 수치심이 양수를 타고 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엄마는 나를 원하지 않았고 나는 태어나기도 전부터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다. 내가 5살이 되던 해, 엄마는 그 사실을 직접 입으로 확인해 주었다. 나를 낳자마자 병원에 두고 떠났다고. 아무나 좋으니 누군가 나를 데려가기만 한다면 기꺼이 포기할 작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하지만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엄마는 마지못해 병원으로 돌아와 나를 데려갔다. 그리고 내 아빠라고 생각되던 폭력적인 사기꾼과 다시 한집살이를 시작했다. 우리가 살던 공동주택 현관 계단에 앉아 위스키 사워를 홀짝거리면서 엄마가 이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나를 입양 보내려 했다는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나를 아프게 했던 것은 그 순간 엄마가 보인 무심함이었다. 훗날 나는 깨달았다. 버림받았다는 고통은 누군가 내 곁에서 떠나갈 때보다 몸은 곁에 있으면서도 마음으로는 떠나버렸을 때 더 잔인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말이다. 만약 세상이 나에게 조금만 더 다정했다면 더러운 시멘트 계단에서 엄마가 이야기하던 장면 위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갔어야 했다.
그랬다면 영화가 막을 내리듯 나의 트라우마와 고통도 1977년 그곳에서 멈췄을지도 모른다. 5살이었던 나는 술에 취한 엄마의 고백을 가볍게 흘려듣고 반딧불이를 쫓으러 뛰어나갔어야 했다. 엄마가 나를 버리려 했다는 사실보다 내가 훨씬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말이다. 하지만 어린 내게 그런 힘은 없었다. 대신 나는 그 상처를 붙들고 버림받음과 무가치함과 수치심에 서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그 서사를 되풀이하며 살았다. 연애가 실패할 때마다, 무언가로 좌절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때마다, 사소한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일이 나의 이야기가 진실임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었다. 나처럼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에 대한 서사를 쓰기 시작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 당연한 일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어릴 때 겪은 트라우마는 이후에 겪는 트라우마보다 마음의 상처를 덜 남긴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정반대의 사실을 보여준다. 트라우마를 겪은 나이가 어릴수록 그 충격은 더 크고 오래 지속된다. 우리가 태아 시절부터 엄마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흡수한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간다. 어른이 되어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다스리고 분노를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상당 부분 엄마 뱃속의 환경에 달려있다. 임신 중 엄마의 우울증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는 아기의 일평생의 도파민과 세로토닌 수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바로 그 호르몬들 말이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을 이해하려고 애쓴다. 하지만 아직 말도 못하고 자신이 겪은 일을 언어로 표현할 능력도 없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생애 초기에 경험한 트라우마는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프라 윈프리와 함께 쓴 책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서 브루스 페리 박사는 생애 초기 뇌발달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아기에게는 세상 전체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에 이 시기야말로 뇌가 가장 빠른 속도로 신경망을 구축하는 때다. 생애 첫 몇 년 동안 겪는 경험들은 뇌구조를 형성하는 데 압도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뇌가 만들어지는 시기에 트라우마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니 어린 시절을 온전하게 떠나보낸 사람이 드문 게 놀랄 일도 아니다. 약물 남용 및 정신건강서비스 관리국 보고서를 보면 아이들 3명 중 2명 이상이
16살이 되기 전에 트라우마를 경험한다고 한다.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사건은 이런 것들이다. 지역사회 또는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목격 또는 경험, 자연재해 또는 테러, 성적 착취, 사랑하는 사람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나 비극적 사고사, 난민 또는 전쟁 경험, 부모의 파병, 전사, 부상과 같은 군인 가족이 겪는 스트레스, 신체적 또는 성적 폭행, 방임 또는 유기, 심각한 사고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성장기에 겪은 트라우마가 남은 삶에 중대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트라우마는 어느 나이에 겪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전국 정신건강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70%, 즉 2억 2,340만 명이 일생에 최소 한 번은 트라우마를 경험했다. 위원회는 또한 트라우마가 정신건강 문제나 중독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신건강 치료를 받는 환자 10명 중 9명이 트라우마 경험이 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트라우마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대표적인 예다. 국립정신건강연구소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0명 중 7명 정도가 살면서 PTSD를 겪는다.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2배 이상 PTSD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내 생각에 실제 상황은 이런 숫자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수치심 때문에 혹은 감정을 억누르느라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는가. 우리는 분명 트라우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트라우마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각기 다른 수준의 피해를 입힌다. 우리가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순간 무의식은 즉시 반응한다. 트라우마를 근거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문제는 이 이야기들이 대부분 우리를 수치심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한 거짓 서사라는 점이다. 트라우마에 대한 우리 뇌의 무의식적이고 감정적인 해석, 내가 거짓 서사라고 부르는 바로 이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를 끊임없이 두려움의 벼랑 끝에 매달아 놓는다. 거짓 서사는 우리가 가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다고 속삭이며 과거에 머무르게 만든다. 마음을 얼어붙게 만드는 공포 속에서 우리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끝없이 생각만 한다.
누군가 손을 내밀어 주겠지. 언젠가는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발을 떼지 않는 한 생각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 늘 최악을 예상하는 뇌. 이 책은 마음과 정신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치유의 길을 찾는 여정이다. 이 여정에는 정서적인 성찰도 중요하지만 과학적 사실도 빼놓을 수 없다. 앞서 트라우마가 거짓 서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알아야 할 것은 뇌가 어떻게 자라나고 신경계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트라우마를 만났을 때 왜 하필 수치심 가득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다. 어릴 때 만들어진 서사든 어른이 되어 만들어진 서사든 마찬가지다.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치유를 시작할 수 있다. 뇌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뇌와 뇌 발달을 설명하는 방법은 많지만 UCLA 정신의학과 데니얼 시겔 박사의 손 모델만큼 명쾌한 것은 없다. 복잡한 뇌 구조를 손 하나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직접 따라해보면 금방 이해된다. 오른손을 위로 들어 쫙 펴보자. 선서하는 자세를 떠올리면 쉽다. 이때 손목은 척추에 해당한다. 이제 엄지를 손바닥 안쪽으로 집어넣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엄지를 완전히 감싼다. 이제 손목 바로 위, 손바닥의 두툼한 부분을 보자. 여기가 뇌간, 즉 파충류 뇌다. 파충류 뇌는 3억 년 전에 진화한 인간 뇌의 가장 오래된 부분이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파충류 뇌는 평생 쉬지 않고 일한다. 몸 안에서 올라오는 신호와 바깥에서 들어오는 자극을 동시에 처리하면서 생존에 필요한 기능들을 자동으로 조절한다. 심박수, 호흡, 체온, 의식의 각성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우리가 위협을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반응인 투쟁, 도피, 경직 반응도 뇌간이 담당한다. 잠재적 위험에 대한 우리 몸의 본능적 대응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다. 뇌간은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자동으로 반응할 뿐이다. 손가락을 다시 펴서 엄지를 드러내보자. 엄지에 해당하는 것은 변연계다. 2억 년 전에 진화한 이 부분은 뇌 발달 순서의 두 번째에 해당한다. 아기가 태어날 때 이미 형성되어 사춘기를 지날 때까지 계속 성장한다. 변연계가 담당하는 핵심 기능은 정서적 연결이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형성, 타인과의 감정적 유대가
모두 이곳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변연계는 파충류 뇌와 긴밀히 협조하여 지금 환경이 안전한지 위험한지를 판단하고 위협이 감지되면 파충류 뇌뿐만 아니라 신경계와도 협력해서 생존 반응을 작동시킨다. 투쟁, 도피, 경직 반응이 바로 이 협력 시스템을 통해 나타난다. 이렇게 파충류 뇌와 변연계가 합쳐져서 우리가 잠재의식이라 부르는 영역이 만들어진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대부분 자동적이고 반복적이다. 과거 경험을 데이터베이스 삼아 새로운 정보를 평가하고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비교한 뒤 우리 몸이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한다. 투쟁이든 도피든 몸의 반응은 의식적 판단 없이 즉각적으로 나타난다.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우리가 과거의 트라우마와 조금이라도 비슷한 상황을 만나면 파충류 뇌와 변연계의 협력 시스템이 이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자동으로 생존 모드를 작동시킨다. 객관적으로는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도 우리 몸과 마음은 비상사태로 돌입하는 것이다. 손 모델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대뇌 피질이다. 펼쳤던 손가락을 다시 접어 손가락 끝이 엄지에 닿게 하면 그 손가락들이 대뇌 피질을 나타낸다. 심피질이나 인지뇌라고도 부르는 이 영역은 뇌 발달의 마지막 단계다. 두 번째 관절과 첫 번째 관절 사이가 전두피질, 첫 번째 관절에서 손톱까지가 전전두피질이다. 스스로를 나라고 인식하게 하는 의식이 대뇌피질에 자리 잡고 있다.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추론하고 충동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신중하게 정보를 따져보는 능력이 모두 이곳에서 나온다. 전전두피질은 생후 2년간 빠르게 성장하지만 완전히 성숙하려면 20대 중반까지 기다려야 한다. 뇌가 발달하는 순서를 보면 우선순위가 명확하다. 파충류 뇌와 변연계가 먼저, 대뇌 피질이 나중이다. 생존이 먼저고 의식적 사고나 깊은 성찰은 그 다음이라는 뜻이다. 성인이 되어서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 뇌는 여전히 자동 조종을 선호한다. 일상의 습관과 익숙한 패턴에 따라 파충류 뇌와 변연계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하도록 내버려둔다. 이러한 잠재의식의 작동에 모든 것을 내맡기지 않고 대뇌피질의 의식적 사고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하려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인식과 마음 챙김이 그 출발점이다. 지금까지 뇌의 세 영역을 살펴봤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단순하게 이야기하려 한다. 베셀 반 데어 콜크 박사는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의 고전이라 불리는 그의 책 몸은 기억한다에서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 책에서 박사는 파충류 뇌와 변형계가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래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감정뇌라고 부른다. 이 책에서도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같은 용어를 사용하겠다. 마찬가지로 되뇌피질은 앞으로 사고뇌라고 부르겠다. 복잡한 뇌 구조를 이렇게 두 가지 범주로 단순화하면 앞으로의 논의가 훨씬 쉬워질 것이다. 완벽한 뇌라는 판타지. 뇌가 이상적으로 발달하고 작동한다면 감정뇌와 사고뇌는 조화롭게 어우러진다. 두 영역이 서로 정보를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감정뇌가 성급하게 움직이기 전에 사고뇌가 애매한 정보를 먼저 따져본다는 뜻이다. 이상적인 상황에서 사고뇌는 자신과 타인을 향한 인식과 연민, 공감을 발달시킨다. 충분한 시간과 연습이 더해지면 사고뇌는 강력한 반응 유연성까지 갖추게 된다. 누군가 당신의 약점을 건드리고 자극해도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꿈만 같은 힘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을 직시해보자. 완벽한 유년기를 보내고 트라우마 없는 삶을 살면서 이상적인 뇌 발달을 보장받는 사람이 있을까? 그것이 애초에 가능한 일이긴 한 걸까? 영양 상태나 유전자와 같이 뇌가 형성되는데 나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양육자의 정서적 건강 역시 뇌 발달의 핵심 요소다. 스트레스와 중독, 그리고 아동 발달 분야의 권위자인 가보 마테 박사는 이 점을 명확히 지적한다. 그는 정상이라는 환상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아이가 양육자와 나누는 생애 초기의 정서적 교류는 뇌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경우에도 무의식이 먼저고 지성 같은 것은 나중에 따라온다. 이러한 순서를 생각해보면 아이의 안전감, 세상에 대한 신뢰,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기, 무엇보다 자기 감정과의 진정한 연결은 모두 한 가지에 달려있다.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양육자가 늘 곁에 있느냐는 것이다. 양육자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수록 아이 마음의 정서적 토대는 그만큼 흔들리게 된다. 마테 박사의 통찰은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준다. 어린 시절 충분한 돌봄과 위로를 받지 못하면 성인이 되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자기 자신과의 연결마저 끊긴다는 점이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도 모른 채 살아가게 된다.
이 두 능력은 평생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말이다. 결국 우리가 어떻게 누구에게 양육되었는지가 뇌 발달의 방향을 결정한다. 감정뇌와 사고뇌가 조화롭게 소통할 수 있는지도 여기서 달라진다. 무엇보다 생애 초기의 경험은 훗날 트라우마를 처리하는 방식에까지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린 시절의 경험은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내면의 서사를 설명하는 토대가 될 수밖에 없다. 24시간 사이렌을 울리는 신경계. 트라우마가 만드는 거짓 서사에 뇌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있다. 바로 신경계다. 몸의 사령탑이라 불리는 신경계는 뇌의 신호를 온몸으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나뉘는데,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갈라진다. 체성신경계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팔다리를 움직일 때 작동하며 피부나 눈, 귀 같은 감각기관이 받아들인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반면 자율신경계는 우리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돌아가는 몸의 기능들을 담당한다. 숨을 쉬고 심장이 뛰는 것처럼 살아있는 한 멈출 수 없는 생물의 활동이 바로 자율신경계의 관할 아래에 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감정뇌가 위험을 감지하거나 트라우마에 직면하는 순간 교감신경계가 즉각 통제권을 잡는다. 투쟁, 도피 반응이 작동하면서 우리 몸은 순식간에 생존 모드로 전환된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지면서 우리는 위험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하거나 재빨리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자동적인 스트레스 반응은 우리 몸에 극적인 변화를 일으킨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동공은 확대되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흐른다.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어떤 경우 기억이 일부 사라지기도 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신체적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싸울 수도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우리 몸은 경직되거나 현실에서 분리되는 반응을 보인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벗어날 힘이 없고, 어른이라도 너무 끔찍한 광경을 마주하면 몸이 얼어붙는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는 우리 뇌가 엔돌핀을 분비해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려 한다. 그 덕분에 우리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을
어떻게든 견뎌낸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다. 트라우마 연구자들에 따르면 트라우마 상황에서 몸이 굳은 채 있었던 사람은 나중에 PTSD를 겪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한다. 경직 반응은 향후 PTSD 발병을 예측하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 반면 위협이 사라지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면 부교감 신경계가 작동한다. 부교감 신경계는 우리를 진정시키고 몸을 평소 상태로 되돌린다.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긴장을 풀고 편히 잠든다. 식사를 즐기고 배변도 원활하게 하며 마음껏 놀 수도 있다. 이렇게 평온한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세포를 정비하고 청소하는 일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진행한다. 이 과정은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 우리 몸이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으며 투쟁, 도피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어떨까?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면 우리 몸은 제대로 쉴 수도 잠들 수도 회복할 수도 없게 된다. 건강한 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사이를 자유롭게 오간다. 사실 우리는 스트레스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다. 일상에서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반복하며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 신경계가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신경계의 조절이 무너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측할 수 없거나 끝없이 계속되는 트라우마, 그리고 어린 시절 발달 과정에서 겪은 트라우마는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 체계를 과도하게 자극한다. 신경계가 너무 예민해져서 투쟁, 도피, 경직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머물게 되는 조절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지속적인 트라우마는 나이와 관계없이 신경계를 과민하게 만들 수 있지만 어린 시절 겪은 폭력이나 결핍, 유기의 경험은 특히 치명적이다. 브루스 페리 박사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서 이러한 아이들을 공포 속에서 배양된 존재라고 표현했다.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한 가정에서 트라우마를 내면화한 아이들을 두고 한 말이다. 이렇게 무너진 신경계는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수십 년이고 지속된다. 트라우마와 혼돈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투쟁, 도피, 경직 상태에 머문다. 늘 과민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다. 결국 생존 자체가 삶의 목표가 되고 그 이상은 꿈꾸기 어렵다. 데니얼 시겔 박사는 마음을 여는 기술에서 이렇게 설명한다. 생존 모드에 갇히면 우리는 본능적으로만 반응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열거나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어렵고 때로는 아예 불가능하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일상의 모든 것이 위협처럼 느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도 위험 신호가 된다.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때, 나는 나의 상태를 청천벽력 모드라고 불렀다. 늘 두려움에 떨었고 금방이라도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았다. 매일매일 날벼락이 떨어질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살았다.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압도적인 불안, 세상이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 특히 인간관계가 항상 위태롭다고 느끼지 않는가? 계속되는 두려움은 우리를 공황 상태로 만든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대신 늘 최악을 예상하고 상대에게 매달리며 쓸데없는 싸움을 걸고 모든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경직 반응 역시 투쟁이나 도피 반응과 마찬가지로 신경계의 과활성 상태가 고착되어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 항상 멍한 사람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채 자신의 인생에 제대로 몰입하지 못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늘 가장자리에만 머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자신도 모르게 친밀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충돌을 피하려 하고 늘 다른 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스트레스 반응이 신경계에 계속 과부하를 주면 정신적, 정서적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진다. 게다가 늘 예민한 상태의 신경계는 여러 신체 질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다. 네, 지금까지 서스테인 출판사에서 출간한 카레나 킬코인의 생각이 인생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이 인생을 바꾼다의 일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생각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같은 자리에 붙잡아두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삶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행동 하나는 멈춰있던 인생을 다시 흐르게 만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 하나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움직임이 생각보다 더 큰 변화를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밤의 문장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의 문장이었습니다.